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강력범죄 위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분명해야 할 거예요. 범죄에 관련 뉴스마다 달리는 단골 댓글들이 있어요. 바로 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느냐입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어야 정의로운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이유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관련 법은 바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건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항 제1호에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사건일 것. 2호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호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호에서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 해요. 하나라도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은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까다롭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해외 사례도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우선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미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미국은 언론 보도로서의 그 보도 가치가 인정되는 이상 피의자 신상 공개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도 인터넷으로 머그샷이라는 미국 범죄자들의 얼굴 정보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죠. 주마다 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거의 원칙처럼 되어 있어요. 영국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극단적인 반대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스웨덴이 바로 그 경우인데요. 스웨덴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우리나라보다도 더 엄격해요. 스웨덴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뉴스가 익명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웨덴에서 과거에 총리 암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 총리 암살 사건의 피고인 이름까지도 익명으로 보도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익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더 적극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즉 외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피의자 신상 공개에 더욱 소극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떠나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찬성 측이랑 반대 측이랑 꽤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먼저 찬성 입장의 근거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범죄를 하면 자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범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많이 얘기되는 게 국민들의 알 권리예요. 국민들이 범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이 범인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세 번째 근거는 국민들의 법 감정 해소입니다. 국민들이 범죄 내지는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정부가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피해 회복입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범죄의 피해에 대한 회복을 거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피의자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들을 들고 있을까요? 첫 번째 근거는 바로 피의자 신상 공개가 사실 범죄 예방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는 거예요. 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다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형벌이라는 게 존재하죠. 사형, 무기징역, 일반적인 징역 등등 형벌이 존재해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사실 이러한 형벌의 존재를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형이나 징역의 존재를 알고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인데 내 정보가 공개될 것이다, 이러한 걱정이 과연 범죄를 막는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신상 공개 제도가 범죄 예방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과거에 미국 도시문제연구소에서 있었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전후의 재범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의 두 번째 근거는 피의자 신상 공개로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해주는 것에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법은 가해자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려 합니다. 제3자의 입장은 크게 고려되지 않아요. 물론 공익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법들도 있죠. 하지만 법이 범죄 사건의 제3자인 국민들의 분노, 이러한 것들을 해소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국민들의 감정이
피해자의 감정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사건이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그 사건이 뉴스에 계속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 경우 과연 피해자의 모욕감을 줄이는 데 법이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들의 분노, 이런 감정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더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반대의 입장은 피해자의 감정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오히려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반대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상 공개를 반대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피의자 주변 사람들,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권입니다. 피의자의 지인들은 사실 범죄와는 전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피의자 신상 공개가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돼요. 실제로 2016년에 있었던 한 살인사건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SNS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기 시작했어요.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러한 점들이 피의자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들입니다. 오늘은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되 강력범죄에만 제한해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강력범죄를 주의하자라는 경각심을 국민들 사이에서 고취할 수도 있고, 피의자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아직 경찰들이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자발적으로 추가 고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다만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신상 공개가 굉장히 대중 없이 진행되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신상이 공개됐으면 하는 사건인데 공개되지 않고, 이거는 굳이 신상 공개를 해야 하나 싶은 사건인데 공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신상 공개 여부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져 가지고 가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